최근 국내에서도 토큰 증권, 비트코인 ETF 허용 이런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이런 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당연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커버드 콜 ETF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주요 가상자산을 상품군으로 다루기 시작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진 노하우, 기술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업권 인맥이 큰 자산이 될 수 있겠죠. 단순히 성장성 있는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대응하는 차원의 인수 검토라고 보여집니다. 코인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전달하는 코인 사이트 시간입니다. 코인 시세가 최근 좀 주춤하지만 업권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매각 소식이 신년에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빗 매각의 비하인드를 풀어보겠습니다. 더벨 최명령, 노윤주입니다.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M&A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네이버와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빗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알려진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지난해 말 미래에셋이 미래에셋 컨설팅을 통해서 NXC 그리고 SK플래닛이 가진 코빗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NXC는 코빗 지분 60.5%를 가진 최대 주주고요. 코빗은 NXC 계열사로 분류돼 있습니다. SK플래닛은 31.5%를 가진 2대 주주입니다. NXC가 그 넥슨을 운영하는 모회사죠. 네, 맞습니다. 넥슨의 지주사고요. 네. 이들이 가진 지분을 합하면 90%가 넘는데요. 매각 가격은 1,000억에서 1,400억 원 사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파 자산운용, 하이드로우 등 코빗에는 일부 주주들이 더 있지만 유의미한 지분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미래에셋이 대형 증권사인데 가상자산 거래소를 직접 인수한다. 이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코빗을 인수하려는 이유가 뭐죠? 네, 미래에셋은 과거부터 가상자산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022년에는 미래에셋 컨설팅을 통해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기업 설립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전담팀도 꾸렸었고요. 당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박현주 회장의 가상자산 시장 관심은 꾸준히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밑에서 가상자산 업권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거래소 인수에도 계속해서 의사를 비춰왔고요. 그런데 왜 더 큰 회사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코빗을 인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은 거래소를 새로 설립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특히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수리를 받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인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고 가격이 적당한 곳이 코빗밖에 없기도 합니다. 코인원은 기업 가치가 코빗의 2배 정도로 거론되고 있고요. 코빗과 비슷한 사이즈의 고팍스는 검토 대상이었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바이낸스가 매각 대신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를 변경했으니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빗썸은 기업 가치가 조 단위로 넘어가고요. 업비트는 아시다시피 네이버와 수직 계열화를 준비 중입니다. 빗썸이 어떻게 보면 매물이 될 수도 있긴 한 텐데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네. 라이선스만 생각한다면 코빗이 훨씬 낫겠다 이런 판단이겠군요. 근데 코빗의 점유율이 상당히 낮지 않나요? 이게 미래에셋이 초반부터 뭔가 승기를 잡으려면 조금 더 큰 걸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미래에셋하고 어떤 시너지가 생기면 점유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래 가격은 사실 라이센스 값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빗의 점유율은 1%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 코빗 점유율은 0.8%를 기록했는데요. 미미하군요. 네. 네. 그런데 사실 미래에셋 산하로 편입된다고 해서 코빗의 점유율이 갑자기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간 코빗이 성장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른 거래소들이 막 파격적으로 코인 상장하고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말했던 막 파격적인 이벤트들 그렇죠. 많이 할 때 무료 수수료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코빗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당국 눈치를 조금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2019년까지 다른 거래소들은 막 몇백 개씩 종목을 상장할 때 코빗이 20개였나?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은행도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코빗은 현재 신한은행과 원화계좌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큰 은행과 제휴를 하면 고객이 많아질 것 같지 그렇죠. 않나요? 네. 그런데 사실 정반대였습니다. 신한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유독 한도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데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객이 코빗을 사용하려고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면 150만 원으로 일 한도 계좌가 걸리잖아요. 이 한도 계좌를 푸는데 다른 은행들보다 까다롭고 또 어려워서 코빗에서 많은 고객이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은행 간에 공동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해서는 한도 계좌의 일 한도가 일괄 500만 원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합니다. 초반에 쌓지 못했던 점유율을 지금 뒤늦게 네. 쫓아가기는 더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거군요. 그건 미래에 스시 들어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단순히 가상자산 매매에도 승부를 보기보다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혹은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토큰 증권, 비트코인 ETF 허용 이런 그 가상자산의 금융권 편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가면 뭔가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미래에셋도 이런 것을 노리고 코빗 인수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미래에셋은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커버드 콜 ETF를 이미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주요 가상자산을 상품군으로 다루기 시작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진 노하우, 또 기술 인프라, 글로벌 업권 인맥이 큰 자산이 될 수 있겠죠. 단순히 성장성 있는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대응하는 차원의 인수 검토라고 보여집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코빗을 인수해서 뭔가 새로운 시장을 대응을 하는 건데 네. NXC와 SK플래닛 지금 종전의 대주주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이 코빗을 팔아야 되는가? 장기간 때를 기다려서 금융시장으로 편입이 되고 나면 기업 가치를 더 높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코빗은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네. 2013년에 문을 열었고요. NXC가 비교적 초반인 2017년에 910억 원을 들여서 코빗 지분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초기에 투자했던 VC들과 창업자들이 들고 있던 지분을 매수한 건데요. 당시에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생각해뒀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가상자산이 미래 금융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기관도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한 수 앞을 내다봤던 건데요. 너무 빨리 앞을 내다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빗을 인수한 그 이듬해 NXC가 유럽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스탬프라는 곳도 인수를 합니다. 개인과 기관,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가상자산 기업을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요. 네. 하지만 김 회장 잡고 이후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NXC 오너 일가에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있죠. 보유하고 있는 NXC 지분을 활용해서 배당금을 받고 또 이 배당으로 상속세를 해결하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NXC 법인 자체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NXC 지분 일부를 팔기도 하지 않았나요? 네, NXC 지분 일부뿐만 아니라 네. 자회사들을 계속해서 매각을 해서 법인의 현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단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주주들한테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특히 NXC 그 오너 일가에게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꽤 몇 해 된 얘기인데 코빗 매각 얘기도 꽤 한참 전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인지 이런 시점은 여전히 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네. NXC와 SK 측 모두 지금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종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NXC가 가진 코빗 지분 가치가 700억 원 수준으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밸류를 좀 더 높게 평가받기도 했고요. NXC가 처음 투자한 게 900억 원인데 700억 원이면 약간 손해보고 파는 거가 되네요. 네, 당시에도 700억 원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팔려고 했었는데 과거 딜은 일부는 현금, 일부는 지분 교환으로 해결하려는 게 많다던가 혹은 합병이라던가 이런 논의가 오갔거든요. 현금이 충분히 오가지 않는 딜의 형태가 논의되다 보니까 NXC 측이 현금화 가능한 딜을 가져오라고 코빗 경영진에게 주문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었습니다. 네.
주식으로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NXC는 이미 그 비트스탬프라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작년 6월에 미국 로빈후드에 2억 달러를 받고 매각했고요. 지금은 명품 유모차로 되게 유명한 스토케라는 기업을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토케 처음 인수할 때 그런 기사들 썼던 기억이 나는데 꽤 쓸데없는 짓 한다. 본업과 전혀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매각을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NXC 상황은 이해가 됐고요. SK 입장에서는 SK 플래닛이 30% 정도를 갖고 있는데 SK 플래닛 입장에서는 꽤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코빗을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SK라고 생각하면 뭐 네. 몇백억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될 수도 있는데요. 네. 2021년에 SK 스퀘어가 출범하자마자 코빗에 9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SK 스퀘어의 기조는 ICT 성장 기업에 투자하자였던 거거든요. 네. 신주 600억 그리고 유영석 코빗 창업자 구주 인수에 300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이게 작년 말에 SK 스퀘어가 SK 플래닛에 코빗 지분을 모두 넘기면서 주주는 SK 플래닛으로 바뀌었고요. 네. 지금 거론되는 거래 가격으로 추산해 보면 SK 측이 가져갈 금액은 300억에서 400억 원대잖아요. 절반 이상 손해를 보는 건데요. 사실 내부에서는 이 정도만 건져도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물론 뼈아프지만요. 그린랩스처럼 SK 스퀘어가 과거 투자했던 곳들 중에서는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곳들도 있기 때문에 코빗 정도면 팔 수 있을 때 팔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000억에서 1400억 정도가 얘기 나오고 그중에 30%를 갖고 있으니 300억, 400억 정도 회수한다. 초기 투자 금액은 900억이었다. 절반밖에 못 건진다면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에셋으로 넘어가면 먼 미래에 중장기간 동안에 봤을 적에 기업 가치가 다시 오를 가능성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 팔기 좀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네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 SK 스퀘어는 재작년, 작년 단독으로 코빗 지분을 매각해 보려고도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뭐 사모펀드도 찾아갔었고요. 하지만 모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미 팔지 못했던 경험을 많이 했다 보니 누군가 원매자가 나타나면 팔아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NXC와 함께 지분을 매각하는 게 현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퀘어가 지분을 갖고 있던 작년 상황과는 다르게 올해 SK 플래닛은 11번가까지 떠하는지라 현금이 필요합니다. SK가 M&A로 큰 그룹이긴 한데 또 M&A를 여러 건 하다 보면 성공 사례도 있지만 이런 실패 사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는 꽤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권사들의 새로운 사업 영역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규제부터 마지막 협의까지 넘어야 할 산들은 많지만 더벨에서 계속 향방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